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온 대기업 공장과 대형마트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제 대응 차원에서 시설을 폐쇄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대형마트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직원이 확진돼 하루 쉰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과 연수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14일부터 총 37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전 직원 코로나 검사 등 선제 대응 차원에서 문을 닫은 겁니다. 동구의 한 대기업도 23일까지 셧다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직원 20명이 확진되자 전 직원 전수 검사를 위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도 다음 주 월요일 대보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와 지역 대기업 3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긴급하게 현안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어제 셧다운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오늘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동국제강도 대보수를 갖다가 한 달간 연기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인천은 20일 0시 기준 1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쳤습니다. 서구주점 관련 신규 확진자는 3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인천 지역 단일 규모로 최고인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구 소재 냉동식품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돼 23명이 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인천 지역 고3 학생들은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중구 원도심 학생들은 영종도 예방접종센터 대신 더 가까운 동구에서 접종을 받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고3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과 사전 진료를 마친 학생들은 주사를 맞고 이상 반응 여부 확인을 위해 15분간 대기한 뒤 귀가했습니다. 중구 원도심 지역 학생들도 이곳 동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종도까지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또 머니까 그것도 오히려 그냥 여기서 맞는 게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중구 학생들은 영종도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해야 하지만 오가는 거리를 고려해서 더 가까운 동구에서 맞도록 한 겁니다. 저희 구와 또 아울러서 시교육청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3 학생들은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접종 대상은 170개 학교 고3 학생 27,100여 명과 교직원 11,600여 명입니다. 첫날인 19일엔 인천 지역 예방접종센터 12곳에서 고3 학생 4,200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9월 전면 등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집단 면역을 통해서 9월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재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수요 파악 중에 있다며 8월부터 접종을 개시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별검사소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업무와 폭염까지 더해 근무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치구마다 검사를 받기 위한 주민들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한 달 전 검사 인원은 주중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00명대였습니다. 반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평균 3,300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끊이질 않는 검사 대기 행렬로 쉴 틈이 없을 정도고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무더위와도 사투를 벌여야 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서 더운바람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공기 좀 닫아보려고 바꾼 거고 사실 에어컨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저희 이게 3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을 쐬는 사람이 2명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야말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행안부 장관까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무더위 속 최악의 상황을 버티며 코로나19 검사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구청 직원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의 운영 시간은 연장됐고 검사소도 늘어나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덥고 힘들고 지치지만 공무원과 의료진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여름을 나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8%나 늘었고 목숨을 잃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51분쯤 남동구 관모산 정상입니다. 70대 여성 A씨가 소방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산 정상에서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자 이렇게 구조된 겁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입니다. 수분 부족 탈수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폭염이 지금 현재 가득한데요. 수분 섭취를 위해서 항상 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산행을 하시기 바라며. 열돔 현상의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올해는 벌써 43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 질환자는 28%나 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옥외 작업장에서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한낮에 밭일 등은 하지 않고 사업장 등에서도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인데 일부 허용됩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 19인 이하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건데 이게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정부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곳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 면적 6m 제곱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합니다. 최근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백화점과 방송업계도 방역이 강화됩니다. 현재 백화점과 마트 등의 대형 유통매장은 출입구와 유동인구가 많아 출입 명부를 의무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범 적용 중인 강남구의 대형 유통매장 상황을 점검해 다음 주 중에 적용 대상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방송 제작 분야는 출연진에 대해 자가진단 키트와 PCR 검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제작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촬영 회차마다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출연자가 많은 경우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지난 주말 서울시가 진행한 종교시설 방역 점검에서 1,500여 곳 중 14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육청이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용역을 통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원도심에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육청이 재물포고등학교 이전을 포함한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건 지난 3월입니다. 재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진로교육원과 남부교육지원청, 상상공유 캠퍼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민 활용의 어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앞서 대건고와 방문 여중고 등을 연속으로 빼앗긴 터라 우려는 더 컸습니다. 중동고 학생들은 일단 가깝게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교를 가기가 힘들고, 그럼 중동고 아이들은 결국에 취업이나 해라 이 말씀입니다. 재물포고등학교를 죽인다는 것은 인천 역사를 몰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통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산모를 입고 온 거예요. 결국 인천시육청은 재물포고 송도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기초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상협의회를 꾸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했던 원도심에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어쨌든 시교육청과 또 우리 동구청과 중구 그리고 이제 시가 사자가 모여서 좀 협의를 여러 단계에서 했었는데 또 앞으로 이제 잘 상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요 부분이 현명하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관계기관과 동인천 일대 교육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달 말부터 계양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되죠. 정부는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 특성상 2년 뒤 진행되는 본청약에서 실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오는 28일부터 계양신도시의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709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41가구 등 1,050가구입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70% 이상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로 추정 분양가는 주택 크기에 따라 3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대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추정 분양가는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는 28일 접수를 시작해 당첨자는 접수 유형에 관계없이 9월 1일 일괄 발표됩니다. 본청약은 오는 2023년 10월 15일경, 입주 예정 시기는 5년 뒤인 2026년 2월경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까지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시점에서 실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사전 청약 특성상 사업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한 데다 계양신도시 분양가는 LH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와 계양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약 13%와 10% 상승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2년 뒤 본청약에서는 주변 시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청약이나 다른 규제는 없지만 내가 사전 청약을 하고 본청약 때 들어가려면 입주 때를 지금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입주다, 민간 분양처럼 2년 뒤 입주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 장기간 또 무주택으로 전세라든지 이제 새 난민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히 계양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 부지 중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1년간 표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 기간 동안 해당 부지 개발은 중단됩니다. 또 정밀 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도가 높으면 문화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하는 보존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계양신도시 사전 청약.
실제 입주 시기와 분양가, 무주택 자격 유지 등 사전 청약 장단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인천공항행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가 제외됐죠. 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다음 철도망 계획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시가 제안한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는 제외됐습니다. 인천공항행 고속철도 신설 계획이 빠진 건데 대신 공항철도를 GTX급으로 고속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공항을 보면요. 공항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대부분 있지만 인천공항에만 없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A, B, C, D 노선 중에 단 하나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제2공항철도는 이전에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빠진 것은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공항행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강릉행 고속철도가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개통하는데 제2공항철도가 신설되면 수혜 범위를 원도심과 공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포 부천 인구가 120만 명이지만 김부선에서 제외된 영종과 서구, 부평, 계양의 인구는 147만 명에 달하고 연간 공항 이용객이 7천만 명 이상이라며 GTX-D Y자 노선의 사업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이 높고 안보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국제공항이 정말 세계 5위권 공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인데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그러면요. 고속철도가 연결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국토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 중 신규 사업에 반영된 건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행 고속철도를 다음 철도망 계획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5년 뒤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데 빠르면 2026년에 발표될 제4차 국가철도망 변경 계획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네. 다음번 철도망 계획을 검토를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행 고속철도는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인천 지역 핵심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GTX-D는 차기 대선 등을 기회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음 선거 공약에 인천행 GTX-D를 포함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정부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지역 통합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건데요.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등 지방 5개 광역시가 대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이사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국토부는 이사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의 72%는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상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등 지방 5개 광역시입니다. 도심 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 상당수가 서울시 관내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그간 발표된 도심 사업 후보지들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 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플러스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합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소유자 수 또는 토지 면적 10%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제한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국토부는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친 뒤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지는 9월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 화수 화평동 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인천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조합과 교회 측에 중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는 하루 만에 정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인천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화평동 일대입니다. 낡은 주택이 밀집한 이곳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10여 년간 지연되다 최근 시공사가 선정되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구역 안에 자리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입니다. 1978년 동일방직 사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피신하는 등 인천 노동운동의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이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교회 측과 시민사회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교회가 문화재나 인천시 건축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며 교회 이전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사업을 수용한 상황. 갈등의 골은 봉합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인천시가 재개발 정비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인천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시계획이 개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합의를 위해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회를 존치해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존치가 아니려면 또 교회 측에서 다른 또 어떤 대안이 없는지, 그거를 좀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 시민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제 정비계획 변경하고 고시한 게 이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약 한 달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 작가회의도 존치를 위한 동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이희환 범시민대책위 실행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89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 왔는데 무시했다며 박남춘 시정부의 원도심 균형 발전이 도시 재생이 아니라 실은 재개발 사업이고 민관 협치의 동행이 실은 매우 선택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가 올해만 1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빚은 느는데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7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남동구.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지방채 35억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남동 도림동 청사 신축 사업에 10억 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2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만 112억 원의 빚을 냈는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 자립도입니다.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2017년 33.73%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8%로 4년 만에 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인천 서구와 비교해도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동구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말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는 공공복리를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과다한 청사 신축, 막대한 SOC 사업, 다수의 체육 복합문화센터 신축, 선십성 예산 등으로 지방채 112억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양교사는 학생의 식단을 책임지고 조리실을 지도 감독합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영양교사를 현업 업무 종사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장이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와 식재료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영양교사. 지난해 인천시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확대했습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로 지정해 운반과 조리, 세척과 청소 같은 현업 업무를 포함한 겁니다. 시교육청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수업이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는 현업 업무 종사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이 영양교사에게 의무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영양교사는 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업과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법령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용하여 영양교사를 부당하게 현업 업무 종사자와 업무 담당자로 이중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 교육청 소통도시락 청원에도 올라왔는데 하루도 안 돼 동의자가 1,000명을 넘겨 답변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소통도시락 답변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영양교사를 현업 업무 종사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교사 업무 영역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차후 현장 교사들과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는 해가 지나도 줄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현장일수록 상황이 심각합니다. 안전보건당국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곳 중 6곳에서 안전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공사장 바닥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덮개가 없어 자칫 작업자의 추락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지난 14일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을 벌였습니다. 총 226개 건설 현장 가운데 안전조치가 부족한 사업장은 전체의 61%인 138개로 나타났습니다. 한 건에서 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22개소, 4건에서 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0개소, 6건에서 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6개소였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가 79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63개, 작업 발판 미설치 37개, 추락 방호막,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가 32개소로 조사됐습니다. 7월하고 8월에는 현장 지도 시정 지시 중심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 사항을 사진이나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은 2,448개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며 안전난간, 작업 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중구 남항 부근이 광역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죠. 인천시가 관련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는 남항 소각장은 예비 후보지일 뿐 추후 입지 선정 계획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광역소각장 신설안. 이 안엔 중구 남한근린공원이 소각장 후보지로 담겼습니다. 남한근린공원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근린공원에 처음 와봤는데요.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깝고 해서 놀러를 와봤는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니 지금 저희는 애들이 있는데 학교도 주위에 많고
여기에 수급증이 생기게 되면 건강상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이에 주민들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반대 연수막을 부착하고 차량을 이용한 시위, SNS 챌린지 등 주민들은 반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시민청원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남항소각장은 예비 후보지일 뿐 향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용역에 따라 최종 입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시가 발표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는 용역을 통해 도출한 예비 후보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후보지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선 입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혼란과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천시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며 입지 선정 계획 후보지에서 남항소각장이 제외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소각장 세우는 거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니까. 이번 2차 답변도 1차 답변 때랑 똑같이 뭔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여기에 사실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행보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전임 인천시장의 대결로 주목받았던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배준영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시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현역의 힘이 강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53.96%의 득표율로 46.04%를 얻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제치고 시당 위원장에 당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온라인으로 치러진 선거. 하지만 신구 대결로 주목받는 선거인이만큼 전체 선거인단 997명 중 82%가 투표에 참여할 만큼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배준영 신임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게 됩니다. 제가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시당 운영을 공정하고 힘있게 해나가고 그리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제가 책임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서 최선의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뜨거운 열기만큼 상호 비방전이 전개돼 적잖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배준영 신임 시당위원장은 유정복 후보는 마음 깊이 존경하는 든든한 선배이자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자산이라며 지난 일은 모두 잊고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함께 뛰자고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산업계가 올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의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의 수출은 207.9억 달러, 수입은 231.4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5대 수출 품목 중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며 전체적인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59.5% 상승한 48.2억 달러,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신차와 중고차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며 34.9% 증가했습니다. 철강판이 4.9% 증가했고 화장품도 24.5% 수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로 인해 상반기 누적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1%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상반기 인천의 5대 수출 대상국 중 일본을 제외한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각각 59.2억 달러,
38.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는 상반기 인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등에 따른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수출업계가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7.78%가 올라 이미 지난해 누계 상승폭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는 상반기에만 12% 이상 올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반면 연립과 단독주택은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인천 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0.72%로 시작한 상승세는 2월부터 1%를 넘겼고 4월에는 1.47%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상반기에만 7.78% 올라 지난해 인천 지역 누적 상승폭인 4.72%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대폭 올랐습니다. 상반기에만 12.23% 올라 전국 평균인 6.87%의 2배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립주택은 1.03% 오르는데 그쳤고 단독주택도 1.59%로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 상승도 인천이 주도했습니다.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인천이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도와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연수구와 부평구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등으로 기대감이 있는 계양구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월세는 교육과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은 보수가 시급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위험하게 방치된 곳들이 있는데요.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보수 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가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옹벽에 심한 균열이 생겨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심해 옹벽 인근에는 안전 펜스와 붕괴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옹벽 17m를 철거하고 옹벽을 다시 설치한 겁니다. 서구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예산 12억 원을 투입합니다. 상반기에 6억 원, 추경 예산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건축물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수요가 계속 있고 지원된 단지들은 만족도가 또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간 거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와 보강, 단지 내 도로 포장과 부속시설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고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는 85%까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는 70%까지 지원됩니다. 서구는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문화재단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소래 아트홀 등 기존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문화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남동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연히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도 줄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창작자로 참여하는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남동구 기초문화재단이 내년 초 출범합니다.
최근 진행된 최종 용역 보고회에선 1국 4개 팀 규모의 재단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남동 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등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등 구 산하기관이 담당하던 문화 관련 사업도 재단이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래포구 축제를 포함한 지역 축제도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문화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선 남동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올해 일반 회계 기준으로 남동구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29억 원, 도시 규모가 비슷한 서구는 229억, 연수구는 184억으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종 보고회에선 문화재단을 운영할 경우 총 사업비 21억 원과 매년 약 56억 원 등의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42억이 이제 기존의 비용이고 신규 사업은 13억 정도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혀 생활문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해가지 못했었어요.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에 맞게끔 또 신규 문화예술 사업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한 추가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남동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 문화재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곰표하면 밀가루가 떠오를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죠. 곰표를 낳은 밀가루 공장 대한제분이 인천에서 시작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69년 대한제분의 역사와 밀가루가 어떻게 우리 밥상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밀가루 회사인 대한제분의 마스코트 곰표 마크가 제품 콜라보를 통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밀맥주에서부터 겨울 패딩까지 곰표 마크가 들어간 제품들은 떴다 하면 완판 행진입니다. 곰표 마크를 낳은 대한제분은 인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952년 전쟁 이후 빈곤에 허덕이던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인 밀을 수입해 운송할 장소는 항구와 철도가 맞닿은 인천이 최적지였습니다.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굶주리고 힘들게 살 때 이 원조 물자인 밀을 이용해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먹거리를 좀 제공했던. 1962년 이후엔 쌀 가격이 폭등하자 쌀보다 칼로리가 높은 밀가루를 먹는 분식 운동과 함께 쌀에 곡물을 섞어 먹는 혼식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시기에 빵과 국수 등 밀가루를 활용한 식품이 발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한제분의 기원을 담은 전시 52년 인천생 곰표가 인천시립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69년의 대한제분과 밀가루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곰표 로고의 시대별 변천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곰표 밀가루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또 역사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것도 또 공장이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시회에도 곰표 마크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고 곰표와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52년 인천생 곰표 전시는 오는 10월 3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